오늘 여기까지 이제 라이브 방송 홍보를 좀 마쳐보고요. 오늘 미국 주식 초등학교에서는 또 어떤 멋진 강의가 준비됐는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라이브를 이렇게 여러 개 시간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글로벌한 커뮤니티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한국 시간 몇 시가 아니라 뭐 서부, 동부, 중부 막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참 이번 기회에는 좀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셔서 같이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주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뤘던 게 이제 ROE에서 대해서 다루면서 ROE가 높을수록 그리고 ROE가 유지 기간이 길수록 뭔가 PBR이 높아지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집니다라는 것들을 수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ROE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버핏이 얘기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높은 수익력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의 경제적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력 자체가 높다는 건데 그럼 그 수익력을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ROIC라고 하는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ROE라고 하는 지표는 워낙 많이들 본 지표인데 ROIC라고 하는 지표는 이제 투자 사이트에 가면 같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높아야지 좋은 건지. 그 ROE보다 높아야 좋은 거지, 낮아야 좋은 건지, 어떤 기업은 ROE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왜 ROIC를 ROE보다는 수익력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말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사이트에서 몇 개의 기업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수익력들이 좀 높은 기업들을 한 번에 어떻게 좀 리스팅할 수 있는지,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제가 그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투자 논리에서도 경제적 해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성장주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성장률에만 목을 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해자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성장에 끼어들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면 다른 기업들이 그리고 더 많은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쉽게 시장에 등장을 해서 이 성장세가 갑자기 꺾이면서 성장주가 갑자기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테크주 좋아하는 사람들, 성장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인지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경제적 해자는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이 기업이 경제적 해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거를 오늘 수치적으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고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 등장할 ROIC라는 투자 지표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이름만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활용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접해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역시 미국 주식 초등학교지만 사실 초등학교에 탈을 쓴 고등학교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아무쪼록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중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쉽게 말씀을, 네, 쉽게 가르쳐라. 뭐 이런 이제 조언으로 듣고, 네, ROIC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네, 상당히 느낌 자체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그래도 좀 쉽게 좀 설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탈을 좀 벗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요 요약한 내용이거든요.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ROE가 높은 기업이 PBR이 높다. 그래서 즉 밸류에이션이 더 높이 부여하는 게 맞다. 그래서 ROI 이 기업은 같은 업종인데 왜 PBR이 5배인데 이 기업은 12배예요? 라고 하면 ROE가 분명히 2배 이상 차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OE가 높을수록 당연히 PBR도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반대로 ROE가 올라가는데 PBR이 주가만 떠 빠지고 있는 기업은 좋은 매수 기회를 준다는 것도 음,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ROE의 유지 기간, 이게 3년을 유지하냐, 5년을 유지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가격을 돌려오면 PBR이 점점 점점 높아진다는 것. 이것도 음,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ROE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기업, 고 ROE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고 ROE와 저 ROE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동성 기업들, 그러니까 경기 변동인 기업보다 당연히 높다. 그래서 음, 경기가 변동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PBR은 다르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얘는 이제 뭐냐면,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수익률의 반대, 그러니까 반대 흐름, 그러니까 미래에서 현재로 오면 요걸 할인율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요 할인율은 어쨌든 뭐 보통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를 잡습니다. 전체적으로 잡는데 우량할수록 이제 점점점 낮아지고 또 하나는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이게 요 할인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음, 낮아질수록 PBR이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금리를 낮출수록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거나 전체 시장을 평가하는 거나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금리는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할인율에는 금리가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음,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거고,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PER 배수를 더 높이 줄 수 있다는 거고, 이걸 더 높이 준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더 올라간다는 거고, 이것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 금리가 떨어질 때는 네, 조금 더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에는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적정 주가를, 그러니까 PBR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적정 주가를 더 많이 받게 하는 요인, 이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제가 한 파트 3개나 많으면 5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시간에 따라서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이제 해자가 무엇인지와 그다음에 첫 번째 요인을 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트라고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성을 보시면 그림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네, 이 성을 옆에 이렇게 둘러판 요 연못 같이 생긴 것. 네,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해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버핏이나 또는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적 해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모닝스타는 사이트 모닝스타닷컴에 가서 사이트를 쳐보시면 저희는 이제 진단을 오각형으로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뭐 성장성, 뭐 독점력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모닝스타에 가면 유일하게 다른 사이트에 없는 진단 요소를 하나 써요. 그러니까 그게 예, 이코노믹 모트라는 지표를 음, 그 5스타 레이팅으로 하나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 거기에서 5 레이팅 저기 5스타 레이팅이 나오면 이코노믹 모트 나오면 와, 이 회사는 굉장히 이 수익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쓰면 이제 저희 한국 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이제 이 해자라는 말도 어렵고 경제적이란 말도 어렵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 사이트는 이거는 다른 말로 좀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예, 다른 말로 뭐냐면 사업 독점력이라는 말로 저희가 진단 점수에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업 독점력이라는 점수는 저희 초이스탁에서 매기는 경제적 해자 점수고 모닝스타에서 매기는 경제적 해자는 이코노믹 모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성들이 이렇게 이제 요런 것들 합니다. 보병들이 빨리 못 들어오게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뭐 못 오겠죠. 여기서 막 공격을 막 하면 이제 못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음, 이제 말들이 막 못 따라오게 막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성전 하기도 쉽지 않고 이게 땅굴 파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음, 이러기 때문에 요 성이 뭐냐면 결국은 이 기업이 어떤 특정한 기업이 본인의 수익성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성 안에는 먹을 것도 많고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계속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경제적 해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런 해자를 많이 갖추고 있는 기업일수록 적정 조과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앞에 복습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수익성이 훨씬 더 길게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고 상당히 이걸 함락할 수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수익성이 지켜지는 이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제적 해자를 만드는 요인이 네, 첫 번째가 이제 높은 수익력입니다. 그럼 회사의 이 높은 수익력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해자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 수익력을 어떤 지표로
추정할 것이냐. 이렇게 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E를 많이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는 책의 경제적 해자의 5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ROIC를 정확하게 꼽고 있습니다. 그냥 예, 높은 수익률은 ROIC로 체크합니다라고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ROE하고 ROIC는 어떻게 다르고 ROIC가 왜 높은 수익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집중해 보시면 이 지표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ROE라고 하는 거는 여기 리턴 대비한 네. 네. 여기 자본 대비한 리턴인데 요 자본이 에쿼티고 하니까 요 ROE는 자본하고 순이익의 관계 요걸 이제 ROE라고 이야기하고 요걸 제가 뒷봉 분석이라고 해서 요 3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 하나는 마진 그다음에 요 2가지 뒷부분이 이제 보통은 변하는데 요게 이제 성장이 매출 성장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 요 부분이 이제 ROE와 ROIC를 크게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크게 차이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레버리지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느냐 안 쓰냐에 따라서 ROE와 ROIC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레버리지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세질이라고 하는 기업이랑 엔비디아하고 비교하면서 이 레버리지가 세질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이 순이익률이 1%포인트 바뀔 때마다 얘는 2.5%포인트가 바뀌고 뭐 엔비디아는 뭐 1.1이었나요? 이렇게 바뀐다. 예, 이렇게 이제 이 변동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변동이 클수록 PBR은 낮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업이 여기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기업보다는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높이 받는다는 건 수치적으로 제가 이미 뭐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은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를 뺀 나머지 수익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네, 이 ROIC라고 하는 음,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ROIC를 우리가 보면 ROE는 리턴 온 에쿼티고 얘는 리턴 온 IC인 거예요. IC. IC. 음, 오케이. ROE는 리턴 온 에쿼티가 ROE고요. 그러면 R은 뭐고 IC는 뭔가 요거만 일단은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쭉쭉쭉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분자인 ROE하고 비교해 보면 분자는 요 리턴이 순이익이었거든요. 순이익. 음, 근데 얘는 세후 순영업이익이라는 걸 써요. 음, 영어로는 no flat이라고 앞단어만 짜서 쓰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 맛이 가기 시작하거든. no flat은 뭐지? 뭐 어쩌고 세후순 영업이익. 그럼 세후순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지? 영업이익에서 뭐 1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이 ROIC하고는 이제 점점 멀어지는 음, 요소가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저도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이 지표를 지급할 때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레버리지 효과는 빼자. 그리고 이 회사의 완전한 본업인 영업에만 집중해서 수익력을 측정하자는 지표가 ROIC예요. 예, 그러니까 얘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나머지 공식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ROIC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에만 본업에만 집중한 수익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되는 요 자본도 실제로 사업에 투입되는 자본만 체크하자 이거예요. 음, 그리고 분자인 이익도 순수하게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만 체크하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왜 영업이익을 썼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ROE는 순이익을 썼는데 얘는 왜 영업이익을 썼냐 그러면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사이에는 영업 외 이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영업 외는 이 회사의 본업하고 관계 없는 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얘네들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순 영업 이익을 씁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나중에 문제니까 이 수익력하고 관계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법인세도 빼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후순 영업이익이나 결국은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빼서 계산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면 벌써 노플랫이라고 하는 세우순 영업이익을 이해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쓰면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요거 영업이익 마이너스 요거는 영업이익으로 묶으면 우리 중학교 때쯤 배우잖아요. 영업이익으로 묶으면 영업이익 곱하기
1 마이너스 영업이익이나 법인세율이니까 이게 법인세율이겠죠. 예. 텍스 T. 그래서 어디 보면 세후순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곱하기 1 마이너스 T 막 이걸 외우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건데 그거를 멋지게 공식으로 정리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모 부분인데요. 분모 부분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투하자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invested capit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가 훨씬 더 잘 와닿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인베스티드가 된 캐피탈만 계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인베스티드가 안 된 캐피탈은 빼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자산 중에서 무엇인가를 뺀 게 투하자본이겠구나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재무 상태표에서 이렇게 제가 그려드리면 요게 이제 내 돈이라고 해서 요거 자본이라고 음, 그랬고 남의 돈 빌려서 이제 요게 부채가 되고 예. 요 돈을 합쳐서 돈을 쓴 내역을 저희가 자산 이렇게 자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자금을 조달해서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전부 다 인베스티드 캐피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 중에 인베스티드가 안 된 캐피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인 현금. 받았는데 투자 안 해. 아무 데도 음, 안 써요. 그냥 예. 현금으로 통장에 딱 넣어놨어. 얘는 인베스티드 캐피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걔는 투하가 안 됐기 때문에 걔는 끄집어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이자 부채 이런 것들인데 무이자 부채는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매입 채무는 회사가 이렇게 영업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고 이거는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요 자산에서 빼내고 선수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먼저 받은 돈이거든. 나중에 서비스를 할 때 들어가는 돈인데 얘도 인베스트된 캐피탈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에서 빼줍니다. 원래는 요 부채가 자산으로 넘어갔으니까 인베스티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본도 인베스티드 돼야 되는 건데 예. 이 여기서 인베스트가 안 된 걸 빼자 했더니 현금으로 그대로 놔둔 것. 그다음에 음, 부채 중에서 얘네들은 당연히 인베스트가 아니라 영업에서 어쨌든 발생한 거니까 빼내는 것. 걔만을 계산한 애들을 투하 자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무이자 부채라고 했으니까 뭐 이자를 발생하는 부채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저기 뭐 이제 여기서 빼낸 게 아니고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투자가 예. 되는 거고 여기서 이 ROIC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의 수익력에만 완전히 포커스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본업인 무슨 사업이든 서비스를 만드는데 풀로 투입된 자본, 요걸 투하 자본이라고 얘기하고 그 자본이 만들어낸 완전한 순수한 영업이익까지 요 비율을 계산하는 게 ROIC라는 거죠. 그래서 음, 여기에는 부채 비율이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많이 쓴 기업과 낮게 쓴 기업이 ROE에는 아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레버리지 때문에 변동을 많이 하는 반면에 그렇죠. 요 ROIC라고 하는 지표는 부채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 자체의 수익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다른 기업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ROE만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업 자책력을 수익력을 측정하는데 더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ROIC에 대한 개념만 일단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럼 이제 제 질문은 ROIC가 50%인 기업과 ROE가 50%인 기업, 어떤 기업이 투자자가 더 좋을까? 이건 음, 약간 산수 같은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제 리턴은 이제 이게 아까 앞에 공식에서 약간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이 리턴이 이제 영업이익에다가 거기다가 법인세를 뺀 요런 정도가 되는 거고 얘는 예.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거랑 법인세를 빼면 단순이익이 나오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거의 얘랑 얘는 비슷하죠. 아주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이제 이자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요. 부채를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음, 발생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애가 이제 밑에 여기 IC를 썼냐, 에쿼티를 썼냐인데 IC가 클까요? 이제 에쿼티가 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죠. 그러면 요 알듯말듯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 얘는 2고 그죠? 예. 얘고 얘는 이제 부채고 뎁트고 얘가
에셋. 예. 이렇게 A면 ROE는 분모를 얘를 쓰는 거고 그렇죠. 인베스트 캐피탈은 여기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렇죠. 빼내는데 여기서 현금을 좀 빼고 음, 그다음 부채 중에서 무이자 좀 빼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얘가 좀 더 큽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다. 음, 클 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분모가 얘가 더 크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같은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ROE가 ROIC보다는 높이 크겠죠.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을 거고.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떻게 좋을까요? 당연히 ROIC가 ROIC가. 50%인 기업이 ROE가 50%인 기업보다 훨씬 수익성이 수익력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ROE가 ROIC보다 좀 높은 경우 어떤 기업들이 주로 해당이 되고 왜 그러하고 어떻게 판단할 건지를 좀 정리해 보면요. ROE가 ROIC보다 높다는 거는 주로 다 이게 부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음, 네, 부채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업종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남의 돈 빌려다가 대출해주든 투자해주든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예.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OIC보다 ROE가 일반적으로 높이 나온 업종이 금융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들, 음, 조선, 해운, 건설.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하면 돈을 아무래도 많이 조달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본 조달만으로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채권도 발행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하기 때문에 이 부채가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부채를 통해서 ROE가 아까 이제 듀퐁 분석에 따르면 이 부채 비율의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음, 대신 이제 이 칼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양날의 검같이 순이익률이 1%씩 떨어지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1%씩 음, 올라가면 수익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률의 그래프가 얘는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은. 잘 생각해보면 조선, 해운, 건설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예. 이런 업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기 변동형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음, 경기 변동형 기업들은 장치 산업일 수밖에 없고요. 호황이니까 막 그러니까 빌려갖고 투자 막 때려 반도체도 마찬가지 막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만큼 투자해놨는데 갑자기 마진율이 1, 2%씩 줄기 시작하면 ROE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변동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기업들이 주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요게 이제 주로 이제 성장기 기업도 가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꼭, 꼭 뭐죠, 경기 변동형 기업뿐만 아니라 초기 성장하는 기업들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숙기에 들어간 기업들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진 않고요. 음, 성숙기 기업들은 이제 부채를 빌려갖고 자사주 매입하거나 이런 케이스 아니면 잘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ROE가 월등히 높은 경우는 금융업종이거나 경기 변동형 기업이거나 초기 성장 기업. 이런 기업들이 주로 ROE가 ROEIC보다 높이 나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ROE가 부채를 많이 썼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쪽으로 가지만 만약에 마진 압박을 받으면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카니발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기업 뭐 이렇게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이제 기업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ROE는 이렇게 개선이 돼서 26, 27, 24, 24 이렇게 가는데 ROIC는 6.5, 6.5, 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죠. 예.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거 부채 카니발이 이제 코로나 맞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자금도 없고 했을 때 일단은 크루즈가 뭐 만약에 뭐 한 5천 명을 태우는데 500명이 예약했다고 또 배를 안 띄울 수는 없으니까 항공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부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제가 사이트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유형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라서 그냥 짧게만 얘기하고 설명드릴게요. ROIC라는 지표를 사이트마다 검색했을 때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특히 저희 회사 사이트하고 다른 사이트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케이스가 발생할 건데, 예. 이 일반적으로 ROIC에 여기에서 빼낼 때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주로 다 어떤 회사를 M&A 할 때
주로 이제 발생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예. M&A에 투어한 자산을 인베스트 캐피탈로 볼 거냐, 아닌 캐피탈로 볼 거냐의 차이거든요. 우리 음,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할 때 프리미엄을 주고 산 돈을 이거를 인베스티드 된 캐피탈로 포함시킬 거냐? 우리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뭐, 그럼 인수를 많이 한 기업들은 이제 이 인베스트 캐피탈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인수를 별로 그렇죠. 안 한 기업들은 되게 조그말 건데, 거기에 예, 따라 뭐 ROIC가 막 크게만 변동하는 걸 서로 어떻게 비교할 거야?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무형자산을 인베스트 캐피탈 분모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따라서 이 지표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인베스트 캐피탈의 분모니까 여기에 무형자산이 있다는 거는 요 값이 낮게 나온다는 거고 무형자산을 뺐다는 거는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 이렇게 쓰고 뭐 아마 제가 시킹알파는 제가 ROIC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핀비즈나 뭐 이런 데들 쭉 살펴봤더니 대부분 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 저희 사이트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계산한 건 아니고 데이터 업체에서 받아서 저희가 뿌려드리는데 얘는 이제 무형자산을 빼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니까 걔는 그러니까 투하자본 이익률이 더 다른 사이트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이 분모에서 아, 무형자산을 여기서 하나 더 빼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A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M&A를 안 한 기업들은 저희 사이트나 다른 사이트나 비슷한 지표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무형자산을 언제는 넣고 해야 되고 언제나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얘기라 다음에 혹시라도 중학교로 과정을 연다고 하면 예,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이유고, 그래서 그냥 다음에 저희도 똑같은 지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 어차피 인베스트 캐피탈 데이터가 있고 무형자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빼서 그냥 나누면 저 지표를 찍으면 되는 거라서 두 개를 다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ROIC가 1, 2가 나오면 저게 차이가 크다는 거는 M&A가 많았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까지 제 한 2분 동안 얘기한 거는 잊어버리셔도 되는 거예요. 안 따라오셔도 돼요. 제가 빨리 얘기했고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거 안 해놓으면 또 딴 데 사이트에서 보시고 저희 지표랑 다른데요. 이제 질문이 너무 많이 예, 들어와. 예, 방송 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ROIC가 높은 경우인데요. 일반 사이트에서는 ROIC가 ROE보다 높은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형자산 자체를 대부분 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 빼고 있어서 높이 나오는 거지만 대부분은 무형자산 포함시키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경우는 잘 안 나오고 매우 비슷한 수준이거나 살짝 넘는 수준. 그것만 해도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ROIC 네, ROIC가 있으면 ROIC보다는 ROE가 더 높다. 높죠. 그 얘기를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얘가 얘를 역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예, 거의 비슷한 수준만 있어도 상당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는. 그래서 얘가 수익력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사 본업인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주로 현금 창출 높은 플랫폼 기업들이 주로 이 ROIC가 굉장히 높은데요.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 M&A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ROIC하고 ROE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는 데다가 ROIC가 굉장히 높은 네, 수익성을 유지하는 기업입니다. 버핏이 애플 다음으로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테크주가 바로 구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봐도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해자를 상당히 갖췄구나라는 것을 버핏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이제 기준으로 잡으면 좋으냐? 그러면 장기간입니다. 한 해가 아니고. 네. 예, 굉장히 장기간. 보통 우리가 장기간 이럴 때는 10년 이렇게 보통 책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10년 정도의 평균이 ROIC가 1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수익력을 갖춘 우량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미국에서 S&P 500 기업의 평균이 제가 지금 여기 써야 되는데 쓰다가 졸았나 봅니다. 제가 빠졌는데. 네. 보통 이제 ROIC가 한 10%, 8에서 1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네. 일반 S&P 평균조차도.
그래서 1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거는 그거보다 최소한 프리미엄이 주가가 50% 이상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예. 이게 30%다, 40%다 이런 기업들은 훨씬 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ROIC 15%는 저희 사이트에 있는 지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아까 무형자산을 포함한 포함한요. 예, 무형자산을 포함한 네, 포함했을 때는 더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5% 정도 네, 유지하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빛 관련된 책이나 이런 데들 보면 뭐 ROE가 매년 15% 이상 유지하는 좋은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예. 15%의 실질적인 수익력은 ROE가 아니라 ROIC를 실제로 기업의 본질적인 수익력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ROIC가 나중에 밸류에이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음. 아마 제가 요런 지표를 요것도 그냥 듣고 잊으시면 돼요. 잊으면 되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와크라고 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중평균 자본 뭐 비용 해서 뭐 이렇게 부채에 대한 이자율과 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얘를 나눌 때 분자를 ROIC를 쓰거든요. 음. 그래서 ROIC하고 이걸 나눈, 그러니까 ROIC가 15%인데, 예. 이 회사의 할인율은 8%다. 음. 그러면 요 캐피탈에 대해서는 2배 이상의 어떤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보면 이 ROIC 개념이 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 요걸랑 무엇인가를 비교할 때 되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ROIC에 대해서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런 거하고 연결되더라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부채를 거의 잘 쓰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투자할 수 있는 상당한 수익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하나 살펴드리고 저희 사이트 이동해서 좀 볼 건데요. 음. 구글을 보면 얘가 40.9%, 얘가 35%. 그러니까 음. ROIC가 더 높은데 여기서 이제 무형 자산이 얼마나 됐느냐 요거 금액은 빼야 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아마 지표에서 검색하면 한 32%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예. ROIC 지표가. 예. 그러면 S&P 평균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3배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예. 웬만한 S&P 평균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밸류가 어떤 밸류를 준다고 한다고 하면 구글은 그거보다 3배는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S&P 500의 평균 PER이 15배다. 그럼 얘는 45배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러니까 러프하게 그냥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익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오래될수록 제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디까지 높아질 거냐가 아까 그 비율 정도의 사이즈만큼은 충분히 더 줘야 된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면 나중에 이렇게 수익성이 높거나 와, 이게 구글은 진짜 언제 망할까? 라고 하는 기업이면 늘 싼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언제든지 싼 기업이 될 수 있고, 주가 조정기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의 유형으로 어떤 그 양적인 분석 말고 질적인 분석을 할 때 ROIC를 통해서 이 기업의 질을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그러니까 지표가 바로 이제 이 ROIC라고 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ROIC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제가 드렸고, 저희 사이트에 이동을 좀 해서 좀 몇 개 기업의 사례랑 그러면 이런 걸 어디서 보면 또 이제 좀 소팅해서 보면 좋은지를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트로 이동하기 전에 이게 연관돼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을 만한 주제가 있어서요.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인공지능 조정이 나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시장의 공포감이 누가 조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성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의 공포감의 그 주제는 AI 버블입니다. 그래서 AI 버블이 조성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고 좀 투자자 입장에서도 우려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랑 좀 맞아떨어지거든요. 아까 ROE에 비해서 ROIC가 더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중에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미국 증시를 끌어왔던 기업들은 다 플랫폼이었습니다. 넷플릭스도 플랫폼이고, 아마존, 메타, 구글 다 플랫폼이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주가 흐름이 10년 넘게 좋았던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창출 능력이 너무 좋고, 따라서 부채가 있을 수가 없고, 부채는 없는데 계속 현금을 만들어내니까 ROE에 비해서 ROIC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부채를 가져다가 리턴을 내야 ROIC가 떨어지는데 부채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돈만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순이익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그 성격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요. 메가테크 기업은 여태까지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고 플랫폼 기업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드웨어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갑자기 GPU라는 엄청나게 비싼 거를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비 투자, 카펙스라고 부르는데 카펙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만큼 현금을 못 만들어내고 있고, 음. 그리고 그 메가테크라고 부르는 기업의 일부 중에서는 이제 더 이상 현금 흐름으로 설비를 사지 못하고 레버리지를 쓰는 네. 기업들이 등장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ROIC는 떨어지고 ROE에 비해서 ROIC가 예전만큼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부도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메타 같은 경우도 좀 지나치게 자본을 많이 쓴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ROIC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진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이게 막연히 엄청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AI 수혜주에 투자하면.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랑 연관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그 AI 버블설이 맞아 떨어지려면 ROIC가 먼저 떨어져야겠네요. 계속. 수치적으로. 네, 근데 이제 ROE가 약간 이제 수익성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라클을 제가 이제 최근에 밑에 영상에서도 한번 이제 종목을 이제 한번 다뤘었는데 예. 거의 회사의 사활을 걸었다 싶을 정도의 부채를 땡겨다가 설비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고, 그래서 이 회사가 성공하면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ROE가 급등하는 구조가 되는 자본 구조를 지금 딱 세팅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레버리지를 그렇죠.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에. 근데 예.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의 핵심은 뭐냐면 그 정도의 수익성이 나올 것이냐. 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없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만약에 수익성이 2% 생각했던 것보다 3%포인트만 떨어져도 이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ROE의 감소폭이 생각보다 상당히 클 수 있고 그 예.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밸류에이션을 줬던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마진율을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마진율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음. 아닐까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강의가 더 오히려 더 유효한 거네요. 그죠? 듀퐁을 봐야겠네요. 듀퐁 분석 보면 맨 마지막에 레버리지가 크면 그렇죠. 네네네. 그 마진이 조금만 올라가도 레버리지 때문에 네네. 이제 ROE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네. 그거를 대입하면 지금 현재 예전에 비해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네. 레버리지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순이익 마진이 어떻게 변화하냐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음, 제가 오라클을 한번 잠깐만요. 오라클을 같이 한번 봐 볼까요? 볼까요? 저 뭐 예. 안 봐가지고 지금 갑자기 진행하는 거라서 그러면 일단 뭐 저희야 뭐 그런 한번 거니까 한번 네, 해보죠. 네 그러면 네. 제가 오라클을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예. 일단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오라클은 밸류가 여기에서 여기 천장 끝까지 한번 갔던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떨어져서 마침 이제 적정가 근처로 지금 막 급락하고 있는 요런 상태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320달러가 지금 178달러가 됐으니까 거의 지금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 요 가격이 이제 거의 적정가 근처까지 오게 되는 요 사이즈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오라클이 예전에도 요 사이즈 한번 왔었고 성장성이 좋고 앞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땐 여기까지 뚫고 가고 다시 이제 거품이 뭐 어쩌고 하니까 여기까지 빠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적으로 보면 과거에 300달러에 샀던 거에 비하면 훨씬 더 평안한 가격에 왔다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투자 지표로 좀 가서 살펴보자면 이 재무에서 요 투자 지표로 들어오셔서
여기 보면 이제 ROE하고 ROIC 이런 값들이 있는데요. 여기 예. 보시면, 요 ROE가, 여기 보시면, 요렇게 계속 좋아지네요. 200%대에서 66%까지 떨어졌고, 예. ROIC는 뭐, 이렇게 지금 비슷한 수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요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부채 비율이 이 과거에 비하면, 얘는 지금 연한산으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예. 이 부채 비율이 오라클이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ROIC보다는 이 ROE의 변동이 엄청나게 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이 음.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지금 부채 비율이 582%면 5배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레버리지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익률을 좀 한번 볼게요. 예. 이익률은 제가 분기별로 한번 볼까요? 저도 최근에 안 봐서. 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야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비율이니까 예. 네, 영업이익률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32%, 28%, 지금 29%요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여기서 만약에 26 하면서 순이익률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면 ROE가 훨씬 더 빠르게 레버리지가 크니까 ROE가 그렇죠. 훨씬 더 빨리 감속하게 되고 이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에서 아까 밴드에서 거품들을 막 걷어내는 현상이 될 거고 반대로 오라클이 다음 분기 실적을 냈더니 우리 이제 마진이 나오기 시작했어. 라고 음. 발표하는 순간 완전히 폭등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변동을 가지는 경기 변동성의 어떤 장비 투자하는 회사로 지금 현재는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AI 기업들이 하드웨어 투자,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는 막 하드웨어 회사를 막 때려 넣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렇죠. 여기에서 승자들이 결국은 마진을 챙겨가면서 엄청난 다른 회사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마진율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고 최근에 뉴스에도 보면 오라클에 마진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뉴스들을 보시는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 현재 인공지능 관련주에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투자 열심히 하는 기업들의 마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네, 맞습니다. 같습니다. 마진율이 뭔가 좋아졌다라는 게 분기 만약에 뭐 실적 발표에서 저희가 이제 뭐 뉴스 속보로도 싸드리지만 나왔다 예.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반응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걸 예. 부채를 잘 안 쓰고 있던 기업들은 그냥 밋밋한 거고 이렇게 썼던 기업들은 와우 하는 순간 갑자기 왜냐하면 마진율이 튀면 ROE 자체가 엄청나게 튀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기업을 좀 빠르게 보고 이제 또 좋은 기업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세질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ROE가 이렇게 돼 있고 ROIC도 이렇게 돼 있으니 상당히 높은 거죠. 너무 높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 부채 비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을 보시면 여기 뭐 되게 낮죠? 네, 예. 46, 36. 그러니까 얘가 ROE의 이런 어떤 그게 그 그러니까 마진이 조금씩 준다고 해서 ROE가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기업들보다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재무제표에서 무형자산을 한번 볼게요. 혹시나 여기에서 보면 무형자산이 전체 자산 중에서 보면 거의 뭐 매우 미미하잖아요. 예. 전체 자산이 1610억 달러고 무형자산이 70억 달러니까 예.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영향을 거의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렇죠. ROIC는 상당히 높은 지표고 예. 어마어마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질을 보면 세질은 이제 투자 지표에 보면 여기서 ROE가 여기 ROE가 보면 62에서 137까지 갔다 다시 또 이렇게 막 92로 이렇게 상당히 이제 변동폭이 이렇게 큰 편이죠. 큰 편인데 지금 이제 ROIC는 많이 올라왔고 요 밑에 보시면 부채 비율이 500%에서 이렇게 점점 줄고 있잖아요. 예. 이게 줄고 있으니까
ROE에서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재무 레버리지가 줄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 예, 하나가. 예, 그러니까 이걸 막 3점 몇 배에서 2점 몇 배 이렇게 줄어드니까 수익성을 똑같이 유지하더라도 ROE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음, ROE가 줄어들면 줄 수 있는 밸류도 떨어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ROE가 안 떨어지려고 하면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마진을 예전보다 더 올리거나 음, 그렇지 않은 매출 성장률을 더 높여야지만 이 ROE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예, 같은 경우에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가 세질보다는 더 높은, 그러니까 같은 ROE라 하더라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음, 저희가 결론을 좀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러면 어떤 데는 아마 이 ROIC 가지고 지표로 분석 이렇게 쭉 보시는 데도 있으실 텐데 제가 저희 사이트에서 좀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네, 진짜 오랜만에 추천해드린 것 같은데 밑에 보시면 뉴스 발굴 메뉴가 있거든요. 하단에 예, 예, 발굴 메뉴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상단에 스마트 스코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길 들어가셔서 여길 들어가셔서 보면 네, 여기 보면 제가 요 사업 독점력 돼 있잖아요. 예, 예, 요게 모닝스타에서 이야기한 이코노믹 모트고 저희 데이터에 영어로는 이코노믹 모트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음, 저희도 처음에는 사이트 2000년도 오픈할 때는 경제적 해자라고 썼거든요. 예, 그때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적 해자가 뭔가요? 음,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딱 들었을 때 사업 독점, 그러니까 뭔가 독점하는 음, 능력이 있나 보다. 아, 요게 표현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한글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경제적 해자고 이 사업 독점력이 크다는 얘기는 아까 그 성을 보여드렸다시피 그거를 체크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ROE도 체크하고 ROIC도 체크하고 점유율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점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보시면 성장성이나 재무 안정성이나 수익성이 현금 창출력 다 사실 양적 지표예요. 그 양적으로 수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독점력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SML은 독점이니까 100점 줘야 되나? 뭐 이런 컨셉은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질적 분석인데 이걸 양적으로 어떻게 수치화할 건지를 이제 저희 회사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스코어링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 거기에도 ROIC가 포함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가 100점이다 그러면 일단 상당히 이 회사는 해자가 있겠는데라고 음, 판단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정렬하시면 좋으냐면 정렬 기능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정렬을 눌러서 나는 독점력 기준으로 나 한번 보고 싶어. 이런 음, 거예요. 예, 그러면 100점부터 쫘르륵 나오겠죠. 난 예, 총점이 아니라. 나는 성장주 위주로 볼 거야. 그럼 쫙. 사실은 성장하면서도 독점력이 높은 요 엔드 조건이 최고긴 하겠죠. 그렇죠. 보통 이 두 개가 다 갖추기 쉽지 않거든요. 음, 왜냐하면 독점력이 100점이 되려면 초기 성장주는 독점력이 100이 될 수는 없어요. 얘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근데 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좀 중성장까지 가야 얘가 100점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엔드 조건을 다 채우는 건 되게 어렵지만 굉장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점수 두 개 합산한 점수로 필터링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만들어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뭐 정하든 요렇게 해서 저희는 뭐 해서 큰 기업이다 100억 달러 기준으로 해서 누르면 여기 보면 뭐 여기 잠깐만 제가 독점 성장성으로 네,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독점력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인터랙티브 뭐라고 있는데 잘 무슨 모르겠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텍사스 음, 퍼시픽 랜드라고 이렇게 유전 뭐 이런 거 땅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인데 예. 주가가 한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던 네. 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그 전에 주가가 심하게 너무 많이 올라서 예. 네, 주가가 여기 보시면 과거에 최근에 매도한 때가 1254달러에 매도한 거거든요. 아, 지금이 883달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주가가 2020년도에 19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회사인데 거의 한 10배 가까이가 오르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보면 미국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에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이 토지를 가지고 여기 석유 생산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이런 놀라운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진율도 굉장히 높은 굉장한 회사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여기
뭐 엔비디아도 여기 100점 만점 있고 또 놀라운 거는 마스터카드가 100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 네. 이 모델이 안 흔들릴 거라고 마스터카드의 아성을 깨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 블랙스톤 뭐 많이들 아시겠고, 그다음에 JP 모건, 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 플랫폼 뭐 이런 회사들,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KL 이런 애들이 상당한 그런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유형에 속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뭐 하나 더 보겠다 하면 이 업종별로 또 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는 또 주로 테크놀로지를 좋아하니까 그냥 눌러서 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KLAC, 어도비, PTC 뭐 이렇게 못 보던 회사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런 회사들도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가 충분히 있고 저는 이제 약간 놀랐던 게 어도비거든요. 음, 왜냐하면 어도비가 그 피그마라는 회사가 상장할 때에 이 회사는 이제 끝났다. 피그마를 인수를 하려고 했다 실패하고 피그마가 예. 직상장하면서 저희 회사도 어도비를 쓰다가 포토샵을 쓰다 피그마로 다 넘어갔거든요, 아, 벌써. 예. 다 넘어갔고 트렌드가 가는데 도대체 이 어도비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도비는 보면 여기에 성장성이 25점이고요. 음, 진단 점수를 보면 성장성이 25점이고 나머지는 다 100점인 회사인 거예요. 아, 재무고 수익성이고 뭐고. 근데 놀라운 건 저 독점력이 점수가 안 줄고 있다는 거. 음, 도대체 근데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또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많이 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네, 1년 동안만 봐도, 네, 뭐, 460달러에서, 320달러고, 장기적으로 이게 더 많이 빠졌으니까, 네, 저희가 이게 한때 뭐, 600달러까지도 갔네요. 뭐, 음, 600달러까지도 갔으니까 지금 거의 절반 이하로, 네, 음, 빠진, 이런 형태까지 빠졌는데, 밸류에이션도 보면, 네,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거든요. 다 시장에서 얘는 이제 끝났다. 어도비 사는 사람 음, 바보.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음, 이 하락장에 어제도 1.9%가 반등을 하고 있고, 얘가 엊그제 혼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음, 매수 신호가 나와서 얘가 지금, 얘가 매수 신호가 나와서, 잠깐만,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보면 매수 신호가 그러네요. 예, 나왔네. 여기 찍힌 거예요. 얘가 지금, 예, 희한하다. 음,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계속 50으로 떨어지다가 예, 밸류에이션이고 점수도 크게 빠지지 않으니까 성장성이 낮긴 하지만 이 정도면 너무 싼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바닥권에 대한 형성들이 좀 있는 그런 이제 일단 시점을 보이고요. 이제 하단에 내려봐도 저희가 이렇게 중기나 이 단기 차트를 보면 여기서 지금 정배열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좀 그러네요. 보이고 예, 중기적으로 보면 아직은 좀 남았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맨 위에 21선이 339달러인데 현재가 354고 121선이 352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가가 일단은 맨 위에 지금 일단 올라가 있고 얘가 잘 그러네요. 버티면 중기에서도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한 1년 7, 8개월 만에 중기에서도 추세적으로 좀 좋은 신호로 바뀌게 되는 형태에 도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도비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버려진 주식 중에서도 얼마든지 나중에 보면 와, 이 지수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라왔나 하는 것들이 찾아지게 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아까 그 사업 독점력이라는 것, ROIC라고 하는 것, 이런 지표들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느냐가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밑에도 보면 이제 저희가 주가만 보면 여기 있네요. 600달러에서 여기까지 계속 빠진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매출도 줄고 하면 다 줄어야 되는데 이익은 보면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반대로 음, 주가만 계속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원한 기업은 없다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 정도다라고 하면 이 가격을 따라갈 거라고 보는데 추세가 일단 전환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단기적인 추세는 전환이 됐다. 근데 중기적인 추세는 지금 전환하려고 뭔가 애를 쓰고 있는 단계. 그다음 매출액으로 보면 내년도에 10% 정도, 내후년에 9%, EPS는 10%, 10%, 13%. 그러니까 음,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 성장하는 주식이 미국 주식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가 반토막 날 정도의 회사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눈에 안 차는 기업이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가 바텀 피싱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눈여겨 좀 왜 이익이 훼손이 안 됐지?
뭐 피그마가 이 시장을 다 가져간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안 줄고 있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느낌 정도는 들어가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발굴에서 사업 독점력을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로 보시거나 이러면 일단은 조금은 그 해자가 좀 높은 기업들을 리스팅해서 발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향후에는 좀 더 저희가 지표들을 더 자세히 해서 이런 해자가 있는 기업들을 더 잘 발굴할 수 있는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역시 오늘도 이 투자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보기에는요, 뭐 성장률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수는 많잖아요. PER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요즘에는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PEG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잘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경제적 해자라는 하나의 투자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경제적 해자라는 종목을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수치적으로 분석해 수 있는가는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근데 오늘 좀 이러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특히 경제적 해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에 와서 열심히 투자하는 이유가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옛날에 닷컴 버블에 그랬던 것처럼 인터넷 혁명이 많은 기업들의 그 주가를 올리면서 버블을 형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솔직히 버블을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터지기 전에 이제 빠져나가야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버블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버블이 지금 생기는데 어느 단계에 와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PER이 30배밖에 안 되고 구글은 20 몇 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좀 그 겁내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좀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에 어떤 기업을 선정해야 되냐? 그거는 결국 망하지 않을 기업,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넷 기업들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닷컴 맞습니다. 버블 때 소멸을 맞습니다. 했는데 네. 소멸하지 않는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중요한 게 바로 경제적 해자고, 초이스탁에서는 이거를 이제 사업 독점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사업 독점력이라는 그 항목에 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 조금 덧붙이면 그 AI 버블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버블은 사실 성장 산업에 늘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도 산업이 한참 발전할 때는 철도 산업에 버블이 끼는 거고 인터넷은 인터넷 버블이 끼는 거고 다 끼는 건데 버블이 끼냐 안 끼냐보다는 이 버블이 거쳐 나갔을 때 누가 1등을 하고 있을까를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도 지금 이제 LLM이나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구글 제미나이도 쓰고 있고 GPT도 쓰고 있고 클로드도 쓰고 있고 또 다른 데서 제공하는 뭐 그록도 쓰고 있고 막 여러 개를 지금 돌리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분기마다 1등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분기마다 1등이 다르고 있으니까 지금은 누가 1등을 한다는 거는 알 수가 없으니 다 같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버블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나중에 결국은 이 순위가 언젠가는 정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GPT나 이런 데에서도 오픈AI에서도 막 레드코드 달고 막 지금 막 난리를 했던 이유가 구글 제미나이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확 치고 나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1등 할 건지는 자기가 사용해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LLM을 GPT 다 쓰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이 쓰는 시간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예전에는 GPT를 제일 많이 쓰다가 음, 이거 글은 또 클로드가 잘 쓰는 것 같은데 클로드 막 쓰다. 음, 리서치는 또 제미나이가 잘 쓰는 것 같은데 제미나이를 음, 막 쓰다가 이미지는 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드저니가 잘하는 것 같은데 미드저니 좀 보다가 요즘 다시 나노바나나 구글 제미나이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예, 점점 사용하는 시간이 약간 이제 고착화되어 가는 느낌을 좀 주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럼 이 고착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다른 데로 이걸 충분히 학습하고 만족을 하는 순간 다른 데로 이전할 가능성이
되게 낮아지고 이전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경제적 해자 중에 하나인 전환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제 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 누가 1등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최소한 빨리 좀 알려고 하면 그냥 자기가 써보면서 얘가 제일 좋은 것 마- 같은데 그 맞습니다. 느낌이 예. 저는 그 이 성장주에 AI 관련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좀 포인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도 후회되는 게 옛날에 싸이월드 쓰다가 네. 페이스북으로 계정 옮겼을 때 그때 메타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놓쳤거든요. 네. 이번에도 혹시 제가 AI 모델 하나에 이제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네. 집중 꼭 투자하면 밝혀주십시오. 네. 예, 오늘도 너무나 유용한 강의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저희가 연말에 한 번 더 가능할까요? 초등학교가?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교 진행이 어려워지면 다음 방송은 1월 3일 특별 라이브 라이브 때 좀 방송이 될 될것 가능성이 같아요. 네. 높겠네요. 그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다섯 종목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종목으로 선정할 테니까요. 미리 명단 보내드리면 철저하게 수시적 네. 분석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선정한 종목이라고 좀 봐주지 마시고요. 어, 냉철하게 분석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유, 방송 좋은데요, 오늘도. 아, 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